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하트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5월 9일 월요일. 다들 아마 시장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진이 좀 빠진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뭐 조금 피곤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오후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달 후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마 깔끔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유가에 집중을 하니까 유가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아침에 유가가 뭐 100달러가 넘었어요 이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공포로 장을 시작했고, 장중에 이 유가가 시장을 짓누르는데 아주 엄청난 역할을 했고, 덕분에 각국에서 이 유가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2, 3주간의 유가를 보면 정말 숨이 딱 막히는 정도 수준인데요. 오늘 장중에 100달러 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장중에 무려 120달러 선 근처까지 갔습니다. 엄청나죠? 한 3주간의 흐름으로 보면 지금 유가가 WTI 기준으로 얼마가 올랐냐? 거의 더블로 올랐습니다. 60달러대 초반이었었잖아요. 그게 지금 12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정말 후덜덜한 수준. 아마 이렇게 한 2주간 정도의 상승폭으로 따지면 역대급, 가장 많이 유가가 오른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가장 크게 오른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무섭게 올랐고요. 유가가 오르는 것과 함께 시장에서의 흐름도 매우 좀 부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들도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놨는데요. 지금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대만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에 대한 제한 조치, 가격 안정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겠다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거의 뭐 처음이라고 보여지는데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전략 비축률을 쌓기 시작한 게 1978년도거든요. 1978년도가 바로 어떤 때냐면 바로 오일 쇼크 났을 때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 시해 사건까지 발생했던 그런 때죠. 민심이 완전 들끓었고 밀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부마 항쟁 뭐 이런 것들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면 한계 상황에 있었던 개인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낸 정치권이나 이런 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니까 각국은 모두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가 정말 큰 폭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앞서 그래서 110달러까지 가던 게 조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들이 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거나 아시아권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어마무시하게 빠졌습니다만 한국만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일본과 대만도 많이 빠졌어요. 이번 유가에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나라로 지목된 것이 지금 아시아 3개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거 보시면 중간에 왼쪽에 보시면 한국 쭉 보시면 옆으로 가보면 주가지수 흐름 나오죠. 니케이도 5.2%나 빠졌어요. 한국도 5.9% 빠졌지만 일본 니케이가 무려 5.2% 빠졌습니다. 저기 25,000포인트 정도 날라갔어요. 그리고 대만은 4.4% 빠졌습니다. 싱가포르도 2.2%.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안 빠졌어요. 항생만 뭐 한 2% 근처까지 빠졌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특별히 한국, 일본, 대만이 크게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어떤 석유 공급 상황에 있어서, 사이드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국가들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보셔도 맞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도 오늘 시장인데 오늘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보기엔 오늘은 예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난번 12% 빠질 때는 어땠냐면 한번 쭉 빠집니다. 빠지고 나서 고개를 들다가 또 빠져요. 고개를 들려다가 또 빠져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렇게 약간 둔덕 있는 내리막을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빠졌죠. 6% 가까이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빠졌는데, 저 한 10시 15분 지나면 오른쪽으로 쭉 일자로 나가잖아요.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서킷 브레이크. 이게 지금 서킷 브레이크 벌써 두 번째거든요. 자, 여러분, 서킷 브레이크가 과거에 이렇게 걸린 적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서킷 브레이크가 2번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킷 브레이크가 2번 걸렸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태를, 유가가 급등하는 이 사태를, 그리고 이란 전쟁을 우리는 코로나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은.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보다 사이즈가 더 클까요? 비슷할까요? 적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나 단 인간의 그 두뇌 감정은 항상 현재 일을 강조하거나 증폭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잊혀지거든요. 지금을 조금 더 증폭하게 생각하는데, 자, 코로나 때는 각국이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장례식장이 받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시체 처리가 안 돼서 시체를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기억하시죠? 얼마 안 지났으니까. 자, 이번 사태가 그거보다 더 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렇게 될 수 있죠. 유가 200달러 가면 더 심해질 수 있지. 야, 뭐 옛날에 대통령 시해도 났다면서 그거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건 우리 상상에 있죠. 근데 지금 현실은 아니죠. 코로나는 현실이었습니다. 저 코로나 처음에 터질 때, 아이 뭐 사스 독감 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 이랬다가 아주 진짜 깜짝 놀랐죠. 그때 이제 그런 말씀드리기를 얼마나 심하게 떨어졌냐면, 야, 다 세상 종말 왔다. 세상의 종말이 왔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뭐 좀비 영화에서 보듯이, 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간 다 죽게 생겼어.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반대 매매 한 4번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 오늘은 보시면 반대 매매가 연타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왜 그러냐면, 보시면 지금 개인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 지난번 12% 빠질 때 어땠냐면, 그 반대 매매 주로 나오는 시간 10시 때, 그 다음에 1시 때, 그 다음에 15시 때, 3시 때, 오후 3시 때 보면 개인 매수가 확 줄거든요. 근데 보시면 오늘 이거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 일단 뭐 그런 코스닥에서 반대 매매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침에 9시 반에 한번 물량 나왔죠. 코스닥은 한번 터지긴 했습니다. 한번 터졌고, 반대 매매 물량이 한번 터졌고, 그 다음에 뭐 10시나 그럴 때 뭐 갑자기 줄어드는 거 없죠. 안 보이죠. 갑자기 매도로 바뀌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시께 4,200억에서 4,600억 그냥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5시께 5,000억을 향해서 쭉 가고 있어요. 그죠? 잠깐 한번 14시에서 14시 30분경에 5,200억에서 4,700억 줄죠. 저 때 조금 나왔을 것 같으네. 그죠? 근데 이제 저 때 조금 거래소 트래픽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런지 조금 안 좋은 상황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거래소 볼까요? 자, 거래소 보시면, 거래소는 뭐 아침 시초가부터 뭐 매도 물량 나온 거 없고, 개인들 그냥 매입을 했고, 그냥 시초가부터 1조야. 시초가부터 1조 사고 시작했어. 그냥 시작부터 1조 사고 시작했고, 계속 늘어나서 거의 5조 근처까지 샀죠. 보시면 뭐 10시 반 때 물량이 갑자기 뭐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약간 뭐 느려지긴 했습니다. 매수가 약간 느려지긴 했고, 10시에서 10시 반, 그 다음에 10시 반에서 11시, 그거 외에는 쭉쭉쭉쭉쭉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시 30분, 그때 이제 살짝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12% 빠지는 날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야, 이거 반대 매매 확실하네, 이런 시그널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처럼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자릿수 빠졌다가 한 자릿수로 좀 줄어들었다는 거, 그 정도가 미안거리였고요. 그 다음에 방산 관련된, 그다음 전쟁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올랐다는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모두 대부분의 주식들이 아주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하는, 뭐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니까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시지표 한번 볼게요. 오늘 한국 거시지표 상황들이 조금 안 좋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일단 환율 안 좋아요. 1492원. 그리고 엔화 대비로 워낙 많이 떨어져서 940원. 그리고 중국 위안은 215원. 유로화 대비는 1722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국채 쪽에서 조금 난리가 났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12.5% 튀었어요. 엄청나게 튀었습니다. 그리고 2년물은 15bp가 튀었고요. 5년물은 16.9bp나 튀었습니다. 즉
0.1617% 가까이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엄청나게 튀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도 패닉이 좀 나타났습니다만 채권시장도 엄청난 패닉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은행에서는 환율이 펀더멘털과의 괴리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채권시장도 너무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부총재께서 환율이 지금 펀더멘털과의 괴리가 너무 커서 필요시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 얘기했고요.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필요시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중동 상황 및 금융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100조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석유 가격도 통제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석유 가격 통제 뭐 이렇게 정부가 나와서 공산 국가처럼 하는 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앞서 지금 다른 나라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대만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도 그런 상황이고 이게 워낙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개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순식간에 지금 2주 만에 석유값이 2배 올랐잖아요. 2주 반 만에 2배 올랐어요. 2배. 그러니까 이렇게 급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100조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융과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증시 안정 기금 뭐 10조 있는데 그거 주식 받친데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증시 안정 기금은 좀 받친데 쓸 수는 있어.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조금 그게 과연 있는 거 맞아? 존재하고 있는 거 맞아? 고장난 거 아니야? 고장난 기계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쓰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찌되었건 지난번에 국무회의 때 그런 안정화 기금을 주식 받친데 쓰진 않는다. 그럼 어디다 쓰느냐 했더니 그 경제기획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채권 시장이 요동쳤을 때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쓴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 채권 시장 보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미쳤어요. 지금 금리가 난리가 났는데 뭐 2년물 15bp, 5년물 16.9bp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엄청난 패닉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주식시장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는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까 그리고 하는 발언들을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 이 국가 자금을 주식 받치는데 쓰지 않겠나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부동산은 받치는데 많이 썼어. 돈 많이 썼어. 그때 22년도에 그 둔촌주공 난리 나가지고 그거 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국내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매수는 개인만 보면 되겠죠? 삼성전자 1조 8천억, 하이닉스 1조 4천억, 현대차 2,400억, 두산에너빌리티 2,1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를 보죠. 매도는 외국만 보면 되죠. 삼성전자 1조 4천억 팔았고요. 하이닉스 1조 2천억 팔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1,800억, 현대차 1,400억대를 매도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파는 주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 유가 때문에 난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저 밑에 이제 원유를 가지고 트래킹해 가지고 쭉쭉쭉쭉 나오는 이 밸류 체인들을 보시면 진짜 어디 안 미치는 데가 없어. 네? 가정용품부터 건물, 그다음에 공사하는데 쇼핑 보는데 그다음에 원자재, 첨단 기술, 의학, 그다음에 의류 뭐 이런 등등등등등등까지 정말 안 쓰이는 게 없습니다. 이게 쭉쭉쭉 나눠지면서 저렇게까지. 그래서 유가가 오른다? 유가가 오르는 건 그냥 인플레이션이 그냥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급락장이 이렇게 터지면서 한국 증권거래소 전산장애가 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 주문 지연 및 거부가 좀 발생했는데요. 발생 시간은 12시 30분부터 12시 33분 그리고 13시 39분부터 41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정상화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한국거래소에서는 이건 진짜 잘했거든요. 딴 건 몰라도 거래를 보장해 주는 거,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보장해 주는 이거는 진짜 앞서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사고가 났으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 한국 거래소에서 더 좀 신경 써주셨으면, 물론 전산도 이렇게 막힘없이,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성격이 급해, 잘못되면 막 난리가 나겠지, 막 책상 들고 막 이러겠지. 근데 그건 한국 분이 너무 성격이 급해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데 다른 어떤 분위기 바꿔주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기업들,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음 매입했을 때보다는 주가가 올라서 덜 매력적인 게 많아서 새로운 매력적인 주식들을 막 찾고 있는데요. DMO 회사를 찾았어요. 공작기계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근데 뭐 매출과 이게 급증하고 있어. 그래 너무 좋고, 배당 주주 환원율은 썩 마음에 안 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배당도 늘어나서, 뭐 주가 비싸지 않아서 시가 배당률이 조금 낮긴 하지만 배당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뭐 그럴 수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매입을 위해서 전화를 한번 해보잖아요. 전화를 해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공작기계가 이 회사에 새롭게 편입이 되면서 매출가 이게 급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뭐 또 다른 회사도, 공작기계 회사도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시너지가 엄청 날 것이다. 그래요? 좋네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나중에 분할 상장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사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자사주가 좀 많아서 자사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회사는 이제 그 분할 상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요? 분할 상장한다고요? 쪼개기 상장한다고요? 이랬더니 이건 쪼개기 상장이 아닙니다. 원래 이 상장되어 있던 회사를 인수한 거기 타 회사를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타 회사를 그대로 상장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바로 공작기계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공작기계 회사를 인수해서 그것과 겹쳐서 그 상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그 회사를 저처럼 공작기계 보고 산 사람은 뭐 하라는 거, 엿먹으라는 소린가? 엿먹으라는 소리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하등의 꺼리낌이 없어요. 하등의. 제가 한국 기업에 대해서 또다시 정말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아직까지 여전히 개념이라고는 전혀 없어. 내 회사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니들이 지랄이야? 아니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사장님 다 주식 가져가서 다 사가시고요. 상장 폐지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굿을 하든 떡을 삶든 뭐 알아서 해요. 고사를 지내든 뭐든 상장을 폐지하시고 다 주식 사가지고 나가시라고. 그러면 되잖아. 또 근데 그렇게 하기 또 싫다? 자금 조달할 때 그 금리도 낮게 받고 뭐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거래소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이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뭐 상장을 하려다가 작년에도 이게 상장을 하려다가 그 가격까지 봤대요. 가격까지 IPO 공모 가격까지 봤다가 분위기가 험해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거래소가 틈새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 한국의 기업들은 안지나서나 틈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틈새를 보여주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증시각도 TV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덕분에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지난번에 그 한 회사에 우리 구독자가 저기를 해줬잖아요.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이 회사가 CB를 발행했는데 100억 CB를 발행했는데 그 중에 48억,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가보다 거의 반값 되는 헐값에 그 48% 정도를, 100억 중에 48% 정도를 자식하고 손녀한테 준다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그러면서 지분이 절반이 넘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는 그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이모 회사예요. 뭐 JS 무슨 회사인데 그 회사가 오늘 공시를 냈습니다. 100억을 회사가 다 사기로. 근데 이건 이제 저것까지는 안 갔어요. 소각하겠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100억을 회사가 다 사기로. 그러니까 약간 꼼수죠. 사실은 뭐 몇십억 아끼는 그 집안이 몇십억 아낀다고 뭐 그렇게 큰 그건 아닌데 그냥 레퓨테이션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JS 모 회사가. 그런데 그걸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증시각도 TV 구독자 여러분 때문이구나.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해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되게 그때 제보해 주신 분이 주주거든요. 그분은 굉장히 우리 증시각도 TV 구독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여기서 만약에 자산 소각 돈이 있는 회사니까 일부 소각까지 그 CB 받은 거를 소각까지 한다면 엄청 훌륭하고 정말
괜찮아지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란 전쟁이 점차 정말 진흙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화면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이게 지금 바닷가 옆인데 주택가인 것 같아요. 여기다 백린탄을 쐈다는, 예, 백란탄을 쐈답니다. 이게 저렇게 쫙 퍼져가지고 저게 불덩어리래요. 불덩어리. 그래서 저거 잘못하면 화상 있고 사람들 맞으면 난리가 나는 건데, 참 이게 이제 막장으로 갑니다. 분위기가 점점 막장으로 가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2년 만에 파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5월 총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9일부터 1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거고, 과반 창성 시에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에 전 조합원이 집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성과급 제도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상한이 연봉의 50%, 월봉 말고요. 연봉의 50% 상한이 있는데 성과급이 이 50% 상한을 폐지해달라. 그리고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 기준을 반영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이게 사업부별로 너무 격차가 크다. 그러면 반도체만 회사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있고 하는데 안 된다. 노노 갈등 심해진다. 뭐 이렇게 회사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여하튼 협상이 계속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 이후로요. 8차례 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으로 협상이 현재 종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조는 아주 강경 대응 방침인데요. 파업 불참자 명단 관리 및 신고 포상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노동조합 인원이 9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생산 라인 근무 인력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 라인 외에는 사실은 요거를 통해서 이제 같이 성과급을 좀 받고 싶으실 것 같고, 또 반도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애써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못 받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건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워낙 큰 회사라서 노노 갈등도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어찌되었거나 좀 원만하게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주주들은 못합니다. 주주를 못하니까 주주들하고 잘 이렇게, 그래서 좋은 분들한테 주식을 줘야 돼. 주식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던 미국의 경제학자죠. 스티글리츠 교수님께서 많이 늙으셨네. 자, 그 AI 투자는 거품이다. 그래서 붕괴하면 거시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스티글리츠 교수하고 그 많이 작업을 했던 조지 에컬러프 교수,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리고 마이클 스펜서와 공동으로 그 과거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는데, 이 스티글리츠가 이 AI에 대해서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로 과거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바로 거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의 3분의 1이 AI 투자에 기반을 했는데, 즉 AI에 대한 기대감이 거시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단기 수익 기대가 현재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고 경쟁 심화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경우 AI 기업 이익이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그 미국 빅테크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까지 AI로 뛰어들어서 경쟁이 저 크게 커지게 되면 과연 장기적으로 초과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네요. 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우리보다 트럼프가 더 힘들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어떤 조치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게 사모펀드 쪽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오픈 AI에 대한 불협화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픈 AI가 조금 문제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 오픈 AI 뭐 그거 뭐 데이터 센서 메타가 가져간다며 그리고 뭐 다른 회사 잘하고 있는데 어차피 뭐 살아날 놈은 살고 죽는 놈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제일 큰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약간 순환 참조처럼 그렇게 봤다는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최대 매출처 중에 하나가 어디다? 오픈 AI다. 근데 오픈 AI가 휘청거려? 그럼 엔비디아는요? 엔비디아가 휘청거려? 그럼 다른 회사는요? 이런 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요건 요 정도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회복될 때 오히려 AI 관련 주식들이 또다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데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노란봉투법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쉽게 얘기하면 하청 업체의 근로자까지 어떤 계약의 범위를 좀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의 법이 노란봉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하청업체들도 본청업체들한테 무언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공포에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은 원청업체 사용자의 책임이 상당히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배상 청구를 좀 제한된다. 즉 파업 노동자들한테 너 파업해서 우리 손해 봤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손배소를 막 몇 억씩 때리고 그랬잖아요. 기업들이. 그것들이 청구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권리가 좀 더 확보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과연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업종은 어디냐면 하청 하도급 구조가 큰 쪽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게 어디냐면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 물류 등 이렇게 규모가 큰 쪽에서는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현대제철 뭐 이런 쪽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AI가 버블론 관련해서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오픈클로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AI 기업들이 오늘 폭등했는데요. 지수 빠지는데 AI 기업들은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오픈소스에 대해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문 플랫폼에 무료 오픈클로우 배포 서비스를 장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에이전트 AI로 점점 나가고 중국 업체들이 이걸 통해서 에이전트 AI 쪽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내일 드디어 찔링 선생님 눈이 좀 나으셨대요. 그래서 내일 중국 마감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12% 빠질 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랐다. 그리고 반대 매매가 오늘은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이제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누적으로 빠진 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뭐 반등할 때도 반대로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 유가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문제고 트럼프가 더 문제이니까 트럼프가 알아서 어느 정도 해결하도록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못 견딜 것 같은데 예언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견디겠어? 앞뒤 전후 좌우 문맥을 따지면은 어떻게 견디냐고.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좋은 얘기 나온다면 오히려 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힘내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좋은 거 많아요.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이럴 때는 오히려 즐기십시오. 예, 그리고 잊어버리고 돌아오면 괜찮아지는 상황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네, 너무
여기 매몰되지 마세요. 한강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영화야. 한강 빠지면 죽어. 안 되고 추워서 심장마비 와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강 뷰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네, 알겠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면 각도가 그러는데 한 달 지나면 멀쩡해진대. 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십시오. 힘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